시청자 여러분, 편안한 주말 보내고 계십니까? 한 주간의 뉴스를 쉽게 정리해드리는 토요 랭킹쇼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리고 정혁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럼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한 랭킹 바로 만나보시죠. 냉장고 정리도 공무인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배우자 김혜경 씨를 둘러싼 논란에 거듭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과잉 의전 논란을 부른 법인카드 유용 그리고 대리 처방 의혹 등을 두고 몸을 낮춘 건데요. 그 장면부터 보고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참 이게 면목이 없습니다. 무리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다 제 불찰입니다. 제가 좀 더 세밀하게 살피고 또 경계했어야 마땅한데 그게 부족했다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리면서 감사가 이미 개시됐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상응하는 책임을 충분히 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정하게 관리해 나가겠다. 다시 한번 사죄 말씀드립니다. 네, 김혜경 씨를 둘러싼 논란을 저희가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해봤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첫 번째는 공무원들을 사적으로 이용했다. 이 논란이 지금 커지고 있고요. 또 하나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한 것 아니냐. 그리고 마지막이 김혜경 씨 또는 아들의 약 대리 처방 및 수령을 한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이 크게 지금 김혜경 씨를 둘러싼 논란의 세 가지 갈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먼저 공무원 사적 이용 얘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후보 측근인 5급 공무원 배모 씨의 지시로 7급 공무원 A 씨가 이 후보 자택에 냉장고 정리와 로션 심부름까지 했다. 이런 내용인데요. 저희가 간단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산딸기 지금 6통 만들어 놨고요. 맨 마지막에 남았던 걸 맨 앞으로 빼놨습니다. 드시라고. 네, 그러자 배모 씨가 괜찮아, 곰팡이 안 피었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네, 안 피었습니다. 블루베리는 안 한 거지? 네, 블루베리는 안 드셨네요. 계속 2통 남아있길래. 그럼 내일 뭐 드셨는지 보고 다시 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음도 한번 보실까요? 로션과 관련된 내용도 대화가 오가는데요. 네, 로션 받아서 교체해놓고 남은 거 2개 합체시켜봐요. 네, 그랬더니 배모 씨가 새 것은 지사님 욕실에 비치했고 남은 것을 모아서 거실에 두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내용들이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친인척들에게 선물을 배달하고 또 성묘 차례상을 준비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또 동원이 됐다. 이런 의혹도 제기가 됐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요. 문자를 주고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배모 씨가 먼저 어떤 비서한테 지사님 추석 성묘 가신다고 하니 제사 준비해서 챙겨야 해. 의전팀장이 누구랑 논의한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러자 네, A 씨는 제사 세트 전에 성남시청에 어떤 비서님 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과일 가게 어떻게 주문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 자체가 추석 성묘를 갈 때 의전실에서 의전 팀장 등과 같이 준비를 했다. 이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문자 메시지입니다. 네, 그리고 친인척 명절 선물의 경우에는요. 배 씨가 주소를 전달을 하고 A 씨가 관용차를 이용해서 배송을 했다 이겁니다. 또 이 후보의 추석 성묘길에 경기도 의전팀이 제사 준비를 했다는 내용도 새로 나왔는데요. 이런 의혹, 이현정 의원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요, 자기 업무 범위에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이제 그걸 지시하거나 할 때는 직권남용에 해당될 수가 있고요. 또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2016년에 이제 그 규칙을 발표했는데 특히 이제 이 지자체 단체장들이 문제가 되는 게 부인의 어떤 이 의전 이게 이제 좀 문제가 돼서 당시 행안부 규칙으로 일단 부인과 관련해서는 이 공식적인 의전이라든지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한걸 보면 경기도지사 이름으로 예를 들어서 뭐 공식적으로 누구한테 선물을 줬다든지 이런 거 한 행위 자체는 당연히 공무원들이 해야 될 행위죠.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친인척한테 선물 보내는 행위, 제사하는 행위 이거는
완전히 개인적인 일입니다. 그렇죠. 그 개인적인 일에 이제 공직자를 동원했다는 것인데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친인척들한테 이제 선물을 보내는 것들을 이 공무원에게 시켰다는 게 이거는 직권남용에 해당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에 관용차를 씁니다. 네. 왜냐하면 이 배달을 예를 들어서 배달업체에 맡기면 사실은 될 문제를 직접 관용차를 써서 일일이 다 배달시키게 합니다. 이것 또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그리고 또 이 제사 같은 경우는 정말 엄격히 개인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 도지사라 하더라도 개인적인 제사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완전 사적인 영역이거든요. 근데 그 제수라는 이것도 전부 다 공무원들한테 자기 비서들한테 준비시켜서 다 했다. 참 이거는요 공무원들이 아마 이걸 하면서 어떤 심정을 느꼈을까라는 걸 모르겠는데 일단 이것 자체는 일단 그 공무원들의 어떤 할 수 없는 일을 다 한 것인데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가 한 걸 사과를 보면 자기가 시켰는 것 또 김영현 시켰는 거에 대해서는 일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직자 두 사람 간의 어떤 갈등 관계 때문에 이제 빚어졌다. 그다음에 여기도 보면 이게 이제 어떤 자신이 어떤 시켰다는 문제는 일체 밝히지 있지 않아요. 근데 이런 행위를 보면 예를 들어서 친척에게 선물을 주라라는 행위 자체가 이게 두 부부가 시키지 않으면 누가 알겠습니까? 이제 그런 걸로 비춰보면 이런 행위 자체는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재명 후보 부부가 어떤 공무원에게 이런 일을 시켰다라는 저는 방증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의 친인척들에게 명절 선물을 전달하면서 관용차를 이용했다 이런 논란이 있고요. 또 하나가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명절에 차례상을 지내는데도 제사상을 지내는데도 공무원들을 동원했다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어제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추석 선물 배달 비서실 직원에게 요청에 의뢰한 적은 있다. 그러나 직접 배송하라는 의미는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수용품 챙겨달라고 한 사실 있다. 그러나 친인척 선물과 제수용품 모두 업무 추진비가 아닌 사비로 구입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지금 이재명 후보 측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해서 그게 맞다. 시킨 적은 있지만 업무 추진비가 사비로 했던 거고 배송을 직접 하라고 한 것도 아니다. 저 말이 맞다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요? 문제가 많죠. 왜냐하면 만약에 업무 추진비로 저런 돈을 썼다라고 하면 그 자체로 업무상 배임죄입니다. 판례에 따를 때. 그런데 공무원 행동 강령이 있는데 거기 13조에 의해 어떤 규정이 있냐면요. 하급 공무원한테 사적 노무를 제공받는 것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또 행안부에서 어떤 규정을 만들었냐면은 그 지방자치단체장 배우자의 사적 행위 관련해서 지자체가 준수해야 될 사항을 그걸 이야기를 한 게 있거든요. 제가 봤더니 한 7가지 정도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뭐 관용 차량을 마음대로 쓰지 말아라 배우자가. 그다음 이제 관사가 주어졌을 때 거기 있는 물품들 잘 아껴 써라 이런 내용들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은 그 공무원 배우자의 사적 활동에 공무원을 동원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이 명확하게 있어요. 제가 사실 이해를 못하는 것이 이재명 후보자가 단순히 경기도지사로 끝날 사람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대권을 노리고 대선 후보자로 나서겠다라고 하셨던 분이 얼마 전까지도 그 심지어 그 경선 기간까지도 저런 행동을 하신 것이 정말로 개인적으로는 좀 납득이 안 된다. 굉장히 조심했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재명 후보자의 권력이 경기도에서 너무 크지 않았나? 왜냐하면 도지사이기도 도지사였지만 경기도 의회 자체가 여권이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런 행동을 해도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다, 견제를 받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영국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영국의 액튼경이 권력은 부패한다, 절대적인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에 부합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씁쓸한 마음을 감추기가 좀 힘듭니다. 네, 권력이 너무 컸기 때문 아니냐는 점은 정혁진 변호사님의 개인적 의견이라는 점을 밝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공무원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라는 논란 다음으로는 법인카드를 또 사적으로 유용했다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이 후보 부인 김혜경 씨에게 가져다 준 소고기를 사면서 7급 공무원 A씨는 개인 카드로 결제를 했다가 나중에 법인카드로 바꿔서 결제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배모 씨는 속칭 카드깡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구체적으로 지시를 했는데 그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죠. 내가 그 카드깡 했을 때 그게 20만 원 넘은 적이 없어 그 집에서.
그전까지는 그냥 자기네들이 그냥 편법으로 해줬나 봐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불가능하대요. 회사장님 오고 나서 왜 그러냐고. 여태까지 잘하다가. 저는 모르죠. 제가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배모 씨는 고깃값을 12만 원에 맞춰서 결제하라, 뭐 100원 단위로는 결제하지 마라, 이런 구체적인 지시까지 했습니다. 그 목소리도 계속 들어보시죠. 안심하고 등심하고 섞어서 해달라고 그러고요. 가격이 근데 12만 원 넘는다고 하면 그래도 시켜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12만 원치 잘라달라고 그래요. 7,000원, 8,000원, 8,000원 그러고요. 얼마요? 여보세요? 100원짜리 다리 띠라고. 네, 알겠습니다. 네, 방금 들으신 대목이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제보자 A씨는 이런 카드 바꿔치기 결제가 10차례 이상 이뤄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네. 이런 문제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배모 씨의 행동 자체는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네. 저런 행동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시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걸 카드깡을 하라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카드깡이 이루어졌는지 아직까지 정확하지 않지만 뭐 정확하지 않지만 예. 어쨌든 배모 씨 행동 자체는 지극히 잘못됐어요. 그건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이 문제가 그러면 이재명 후보 부부와 어떻게 연관됐냐 하는 부분은 수사나 조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일단은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보면 지금 현재 뭐 국민의힘에서 고발을 해놓은 상태고요. 또 예. 감사원실에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법인카드 관련해서는. 근데 이제 이 배모 씨라는 분은 본인이 그냥 충성심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서 입장이 예. 바뀐 게 없습니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혹시나 개인적인 그냥 추측입니다. 본인이 그냥 산 것처럼 해서 가지도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수사나 조사를 통해서 분명히 밝혀져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전체가 아니더라도 일부가 그렇게 됐을 가능성도 저는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게 관사로 갔다고 하거나 아니면 가정으로 갔을 때 그것이 어디에 사용됐냐도 분명히 밝혀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이 물건이 과연 그러면 구입해서 어디에 사용했느냐 하는 부분. 그러니까 배모 씨 행동 자체는 분명히 잘못됐고 저런 행동하는 것 자체가 비판받아 마땅하고 처벌받을 수도 있는 문제라고 보고 예. 다만 저게 이재명 후보와 어떤 연관성이 있나고 하는 문제는 지금 단장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분이 지금 말하는 내용하고 지금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분은 그냥 충성심했다 그러고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앞서 살펴보신 게 공무원들을 사적으로 이용했다. 그리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했다. 이 두 대목 짚어봤는데 그럼 마지막으로 또 하나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바로 약 대리 처방 수령 논란입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 아들 약을 A씨가 대리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장면부터 만나보시죠. 야, 근데 약 주는 사람이 누구냐고 안 물어보지? 그런 거 안 물어보는데요? 그냥 줘? 네. 아침에 일찍 나가셨네요. 그 얘기만 하던데요. 그거 내용 설명서 다 써놨거든요. 거기다가 어떻게 하시라고. 뭐라고? 그거 잘 읽어보고 하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옆에 써놨다고. 이것보다 더 논란이 됐던 게 바로 김혜경 씨의 약을 대리 처방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인데요. 배 씨는 김혜경 씨 이름으로 처방받은 약을 사실은 자신이 복용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김혜경 씨가 똑같은 약을 처방받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여성 호르몬제를 본인이 먹기에 처방했다 이렇게 주장했지만 한 달 뒤에 김혜경 씨 이름으로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같은 약이 처방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과연 그냥 배 씨와 김혜경 씨가 같은 약을 우연히 먹었던 건지 아니면 김혜경 씨 약을 본인이 먹었다는 해명 자체가 거짓인지 또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정황 자체도 좀 이상하지만 무엇보다도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지금 배모 씨가 수령했다라고 하는 그 복용했다라고 한 그 약은 의사들한테 제가 물어봤더니 51세 미만의 여자들한테는 처방하지 않는 약이래요. 그다음에 그 약을 갖다가 처방하기 위해서는 뭐 혈액 검사도 해야 되고 초음파 검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한 다음에 비로소 그 주어지는 처방하는 그런 약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그 배모 씨가 복용하기엔 굉장히 부적절한 약이다. 배모 씨는 40대 중후반으로 알려져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모 씨가 왜 자기가 굳이 그 복용했다라고 주장을 하느냐? 그것은 의료법 규정 때문에 그렇거든요. 의료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절대로 처방전을 받을 수 없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네. 예외적으로 그 처방전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환자 자체가 의식이 없거나 아니면 굉장히 거동이 불편해가지고 처방전을 받기에 어려울 때 그것도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뭐 부모, 형제 뭐 그런 아주 가까운 사람들만. 그런데 배모 씨가 물론 그 김혜경 씨와 굉장히 가까운 사이인 것 같긴 하지만 법에서 규정한 것과 같은 그러한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하게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형사 책임까지도 부담할 수 있는 그러한 나쁜 행동을 저지른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에 대해서는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상응하는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감사관의 이력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죠.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에 감사를 청구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말장난입니다. 감사하는 척 쇼만 하면서 시간을 끌겠다는 뜻입니다. 특검법 처리를 뭉개왔듯이 감사 청구하겠다고 했더니 진짜 감사하는 줄 알더라고 할 것이 눈에 뻔히 보입니다. 경기도 감사쇼로 어물쩍 넘어가려 할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엄격 원칙을 자신에게도 정리해서 셀프 아웃을 선언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감사를 맡을 사람이 이재명 후보 지사 시절 임명한 사람이라면서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격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수 감사관, 이 후보 선거법 위반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무죄를 요청하는 탄원서에 이름을 올리기도 한 이력이 있습니다. 자, 셀프 감사 논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죠. 보통 이제 이 시도의 감사 같은 경우는 감사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감사원 출신들이 그동안 해왔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공무원들 감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전문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감사원에 있던 공직자들이 이제 보통 이런 경기도라든지 이런 데 가서 감사관을 했는데,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가 되면서 이 직책을 개방직으로 하면서 개방 상급입니다. 공모를 해서 본인과 관련 이 안면에 있는 이분이 또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이에요. 민변 출신입니다. 네. 바로 이 김희수 변호사를 이제 임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김희수 변호사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이 이재명 후보가 본인이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해서 2019년도에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그때 선고받은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긴급히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이 변호사들이 세미나를 연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법원을 굉장히 성토하는 발언을 바로 이분이 한 전력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후보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엄호를 해줬다 이런 이제 평가가 있는 분이죠. 그러니까 이런 또 여기다가 또 대법원에 서명까지 하기도 하고, 자 이런 분을 지금 감사관으로 임명을 해놨어요. 자 그러면 과연 이게 공정한 감사가 될까라는 첫 번째 의문. 두 번째, 지금 관련자들이 전부 다 경기도를 떠났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이 두 분 같은 경우는 다 별정직 공무원들이에요. 이 별정직 공무원들이 뭐냐면 도지사나 시장들이 이제 임명이 될 때 자기가 어떤 임의로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숫자가 제한이 돼 있어요. 서울시장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시장이 그만두면 자동적으로 해임이 됩니다. 예전에 그 오도고돈 시장이 그때 문제 해임됐을 때 몇 분이 자동적으로 해임이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분은 자동적으로 해임이 됐습니다. 이미 9월 달에 배 씨 같은 경우는 이미 선거 캠프에 가 있었고요. 그렇다면 이미 이분이 떠난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어떠한 처벌을 낼 수 있을까?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이 법인카드 이게 이제 잘못한 게 밝혀지면 그걸 뭐 환수한다든지 그 정도의 조치는 취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진짜 정식으로 하려고 그러면 사건 자체를 검찰에 경찰에 고발을 해야겠죠. 근데 그렇게 돼야 되는데 문제는 시간입니다. 네. 지금 이제 대선이 뭐 30여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과연 그 기간 내에 이 감사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 감사하기 어렵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법인카드 썼는 날짜와 그 시간에 과연 그러면 이 후보가 뭐 어디서 뭘 했는지 이런 것들만 몇 번 확인하면 충분히, 그다음에 이게 결제가 이루어진 시점하고 확인만 하면 이 오용 여부가 판단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분 같은 경우에 실제로 공직자로서 해야 될 업무 이외의 업무를 했는지 진술만 받으면 되는 것이고, 네. 또 이미 증거 같은 경우는 텔레그램에 관련 사진이나 기록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게 아마 빠른 시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저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야권에서 지금 문제를 하는 겁니다. 이럴 바에야 뭐 감사원 감사를 하든지 아니면 검찰에 경찰에 수사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사실은 경기도의 감사를 맡겨두기에는 여러 가지 공정성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배모 씨가 제보자 A 씨에게 전화를 해서 회유하려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 목소리도 함께 들어보시죠. 그 지금 시골이에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는지. 아니 그냥 얘기를 좀 하고 싶어갖고요.
무슨 얘기를 하시려는지. 만나서 얘기를 좀 해요. 그게 좋으실 것 같아요. 정혁진 변호사님, 조금 전에 제가 살펴봤지만 감사관이 과연 객관적으로 이 사안을 조사할 수 있겠느냐 이런 논란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가 있는 게 조금 전 이현정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미 당사자인 배 씨, A 씨가 모두 퇴직한 상태고 또 김혜경 씨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강제 조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죠. 네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회유도 있다, 협박도 있다. 그래서 A 씨가 극도의 불안감을 갖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경기도의 감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김희수 감사관 제가 어떤 분인가 찾아봤더니 검사 출신이시고요. 그다음에 네. 또 대학에서 교수도 하셨던 그런 분이라서 객관적으로 자격 같은 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이현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하고 워낙 관련이 깊으니까 이런 경우엔 대개 회피를 갖다 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에 실익이 없어요. 왜냐하면 감사는 형사처벌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예. 감사의 목적이라고 하면 결국은 징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관련자들 모두가 다 경기도에서 퇴직한 심지어 이재명 후보까지도 다 그 경기도에서 퇴직하신 분이기 때문에 감사해봤자 이게 의미가 크게 없을 것 같다. 그다음에 더군다나 김혜경 씨 같은 경우에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애당초 감사의 대상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황이나 실익 같은 것들을 봤을 때 경기도가 아닌 다른 곳에서 다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오히려 경찰이나 이런 데 나서가지고 정확하게 수사를 하는 것이 그에 더 바람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김혜경 씨 과잉 의전 논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10년 전 이 후보가 성남시장일 때도 성남시 의회로부터 지적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성남시의회 박완정 시의원 얘기 들어보시죠. 대문안 직원의 업무 분장에는 의전 수행이라고 또렷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여직원은 이 시장이 취임 후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한 직원입니다. 이는 참으로 기가 막히고 분노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남시장 부인은 그야말로 시장을 지하로 둔 민간인일 뿐입니다. 공직자가 민간인을 수행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대성남시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장 부인이 시민의 혈세로 부전을 담는 공무원의 보좌 수행을 받거나 관용 촬영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는. 네, 10년 전에 이미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최준봉 교수님, 네. 근데 왜 사전에 차단을 하지 못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중요한 거는 저분이 지금 말씀하신 의원이라는 분이 말씀하신 부분에 바로잡을 게 하나가 있어요. 예. 의전을 전혀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공식 예를 들면 배우자라 하더라도 공식적인 행사에 가는 거 의전하는 건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행안부 네. 규정에 보면 그거 자체를 다 안 된다고 하면 안 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정말 전 시장 이럴 때 관용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개인의 일을 보는 데 사용하면 그건 큰 문제죠. 사실은. 예. 그래서 저분이 주장하신 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나오진 않아서 당시에 저분이 말씀하신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민간적인, 그러니까 개인적인 일로 사용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게 있다고 하면 그건 잘못됐죠, 분명히. 예를 들어서 개인의 일을 보러 가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업무를 하는데 공무원이 동료이 되거나 아니면 관용차를 활용했다. 그건 분명히 비판받아 마땅하고요. 그건 아마 김혜경 씨가 지난번 배모 씨 관련해서 문제 나왔을 때도 얘기를 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너무 친하게 가까이 지나다 보니까 개인적인 일에 도움을 받은 부분이 있다라고 인정한 부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인지 제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잘 이렇게 끊어내지 못한 건 분명히 잘못했어요. 그걸 미리 잘 정리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어야죠. 좀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까지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그건 더더욱 전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 왜 생각을 못했을까, 그런 부분이 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런 행동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사과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예.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만약에 공직자들을 활용을 하거나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동원을 했다고 하면 그 자체는 분명히 잘못됐고 국민의 감정에도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짚어봤던 이 과잉 의전 논란, 이재명 후보에게 상당한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후보의 과거 발언이 다시 소환되고 있습니다. 그 발언도 한번 들어보시죠. 허경영 본자라고 이분이 한 얘기 중에 제가 제일 공감 가는 말이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너무 많은 거다. 와, 정말 공감 가는 말이었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정을 하거나 정말 단 1원이라도 부당한 이익을 취했으면 이제 후보 사퇴하고 공직 다 사퇴하고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
저 스스로를 어항속 금붕어로 여겼고 부패 지옥 청렴 천국을 주문처럼 여겼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청렴해야 했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는 방금 들은 이 후보의 과거 발언을 거론하면서 후속 조치를 지켜보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인도 시장이나 지사 시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엄단하겠다고 또 엄단해 왔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뭐 상응하는 그런 뭐 조치가 있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조금 전에 최지봉 교수께서는 뭐 이재명 후보가 사과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했는데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사과의 일단 진정성이 지금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뭘 잘못했느냐에 대한 문제겠죠. 지금 좀 전에 화면 보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청렴하고 원 스트라이크 아웃 하겠다, 또 공직 부패를 척결하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직원들이 누군가 집 앞에 소고기를 걸어주고 옷을 걸어주고 약을 걸어주고 그런 행위를 과연 몰랐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의 일관된 이야기는 뭐냐면 본인이 좀 살피지를 못했다. 그 직원들 간에 어떤 좀 문제가 있었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본인들이 과연 시키지도 않았는데 공직자를 저렇게 알아서 과잉 충성했을까라는 의문들이 국민들이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뭘 잘못했는지를 일단 구체적으로 밝혀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일단 사과를 해야겠죠. 예. 그러니까 뭐 지금 상황에서 무슨 뭐 후보 사퇴나 이런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쨌거나 예.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이 사태 본질에 대한 것들, 그리고 본인의 공직자로서 어떤 했던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고 사과하는 행동, 저는 그게 필요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네. 다음은 이번 논란, 그러니까 공무원들 사적으로 이용한 것 아니냐 논란 못지않게 뜨거운 대선의 이슈가 되고 있는 대장동 의혹을 짚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안랭킹에서 만나보시죠. 50억 클럽 첫 구속. 네, 그제 4당 대선 후보들의 첫 TV 토론회가 열렸었죠.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는 토론 초반부터 대장동 의혹을 놓고 정면 충돌했습니다.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제가 묻는 거,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어떻게 김만배나 남욱이나 정영학 같은 사람들한테 1조 가까운 이익이 돌아가게 설계를 했냐. 저축은행 대출 비리는 왜 봐줬을까? 우연히 김만배의 누나는 왜 아버지의 집을 샀을까? 내가 입만 뻥끗하면 윤석열 후보는 죽는다. 이런 말을 왜 할까? 제 질문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다른 걸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을 못 하시네요. 답을 하실 수가 없죠. 이걸 어떻게 답을 하겠습니까? 자, 그럼 제가 안철수 후보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시장이 바보여가지고 밑에 사람이 다 해먹고 조단위의 이익을 해먹고 기소가 된 겁니까? 아니면 시장이 정말 여기가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설계를 한 겁니까? 결국은 본질은 1조 원에 가까운 이익이 민간에 갔다는 게 제일 큰 문제죠. 네, 대장동 의혹 여전히 대선 전국의 뜨거운 이슈인데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곽상도 전 의원이 어제 검찰의 두 번째 영장 청구 끝에 구속됐습니다. 최혁진 변호사님, 네네.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에서 연루된 인사 중에 첫 구속인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곽상도 의원 자체가 그 작년 11월 29일 날 영장 청구가 됐었어요. 그런데 12월 1일 날 영장이 기각이 됐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두 번째 영장이 청구가 돼서 아마 오늘 새벽에 구속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혐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알선 수재인데 곽상도 전 의원이 아마 그때는 공무원이 아니었을 거예요. 2015년도에는. 그래서 알선 수재가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예. 형법과 특가법이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는 특가법이 아니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들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은 금융회사 임직원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대해서 뭐 금품 같은 것들을 받으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아마 이 규정에 따른 알선 수재로 첫 번째 혐의가 인정이 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후에 국회의원이 되면서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혜택을 주었다 이런 것들이 인정이 돼가지고 뇌물죄, 그다음에 그 선거 직전에 남욱 변호사로부터 뭐 이제 본인들은 변호사 비용으로 주장을 하긴 하지만 그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 해가지고 정치자금법 위반.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아들이죠. 그 아들이 50억 퇴직금 받은 것이 곽상도 전 의원의 발목을 잡게 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하지만 곽상도 전 의원 검찰이 가능성만 가지고 구속 필요성을 주장한다면서 거듭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어제 신문을 마친 뒤 곽상도 전 의원의 발언도 준비했습니다. 하나은행에 제가 가서 뭔가 로비를 행사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검찰이 얘기를 하네요. 가능성으로 사람을 구속해도 되나요? 검사가 설명하는 걸로는 제가 가서 로비했을 가능성이 크다. 특별한 뭔가를 했기 때문에 대가를 준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 이런 표현을 하네요. 네, 정혁진 변호사님, 1차 때랑 달라진 게 뭐길래 이렇게 된 걸까요? 일단 곽상도 전 의원이 유명한 검사 출신이신데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모든 혐의는 가능성이거든요. 그 법원에 의해서 확정이 돼야 그게 사실이 되는 거지. 뭐 검사가 뭐 신도 아닌데 그 가능성을 현실화시키는 것이 재판인데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부적절하다 싶고. 네. 그다음 두 번째는 사실은 작년에 그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을 때 절 포함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영장이 기각될 사유일까? 그런데 그 와중에 어떤 녹취록이 공개가 됐냐면 2020년 4월 4일 날 김만배와 정영학 씨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녹취록이 공개가 됐는데 그 내용을 갖다 보면은 병채 아버지가 곽상도 의원이거든요. 병채 통해서 돈을 달라고 한다. 이런 내용의 녹취록이 공개가 됐어요. 곽상도 전 의원은 그거는 이전에도 이미 다 있었던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갖다가 했는데 이런 그 녹취록이 다시금 그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싶고 이런 재반 정황 같은 것들을 봤을 때 알선수재나 뇌물이나 이런 것들이 그 자식의 그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의 퇴직금을 통해서 현실화가 된 것은 객관적으로는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네, 이른바 50억 클럽의 의혹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자리에서 박수영 의원이 처음 공개했던 거죠. 당시 발언 한번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김만배, 유동규, 정영학 등의 대화에서 50억 원씩 주기로 한 6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녹취록에 50억 약속 그룹으로 언급된 분들입니다. 제가 오늘 처음으로 그분들을 공개를 하겠습니다. 은순일, 박영수, 곽상도, 김수남, 최재경, 그리고 홍모 씨입니다. 최진무 교수님, 지금까지 국민의힘은 이 대장동 의혹의 몸통이 이재명 후보다 이렇게 주장해 왔어요. 반면에 이재명 후보는 왜 돈의 흐름을 쫓지 않느냐? 결국은 이 돈을 받은 사람들이 범인이다 이렇게 주장해 왔어요. 이 상황에서 곽상도 의원이 구속됐어요. 그렇게 되면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대장동 수사가 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대장동 의혹 하면 이재명 후보만 연결돼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막 보도가 되고 이미지가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돈의 흐름을 쫓아가다 보면 진짜 범인이 나올 거다. 그 말은 결국 누군가 돈을 받아서 혜택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익이 없는데 혜택을 주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러면 혜택을 받았다고 하면 그 이익이 누구한테 갔느냐 하는 부분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돈이 어디에 흘러갔느냐. 예를 들면 이 김만배 씨가 그렇게 많은 돈을 준비해가지고 누군가에게 돈을 주고 이익을 얻고 혜택을 얻었다고 하면 그 혜택을 준 사람이 누구냐를 찾아봐야 될 텐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김수남 검찰총장이나 최재경 수석이나 그다음 박영수, 권순일 뭐 이런 분들 다 저는 이제 조사가 더 들어가지 않겠어요. 이번에 이제 구속영장이 어쨌든 발부가 됐으니까 물론 뭐 구속영장 발부됐다고 이 사람이 범죄 혐의가 완전히 확정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범죄의 상당성, 그러니까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인정됐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 나머지 5명에 대한 수사도 진행이 되다 보면 이분들이 사실은 그 예전에 지금의 보수 진영에서 일했던 분들이고 그 보수 정권에서 일했던 분들 아니겠어요? 그럼 김만배 씨라고 하는 사람이 본인의 사업에 돈을 이익을 얻기 위해서 뭐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뭐 필요하면 돈을 주고 연결시키고 그 사람한테 이 혜택을 얻고 이랬다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대장동 이슈라고 하는 것이 이 김만배 씨가 본인의 인맥을 이용해서 특히 이제 지금 이름 나온 분들 보면 보수 진영에 있는 인맥들을 이용해서 그 사람들에게 무슨 혜택을 누렸지 않겠나 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처럼 대장동이 이재명 후보와 연관된 그런 이슈라고 이미지가 생긴 부분에 일정 부분 변화가 올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떤 방법으로 도와주느냐에 따라서 김만배 씨가 정말 본인의 어떤 그 이익을 위해서 정치권에 다양한 형태의 로비를 했다 하는 부분이 나오게 되면 이건 국민의힘에 연관된 부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상당히 치명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저는 이 예, 이현주 문제가 의원님. 그 개인의 어떤 진영의 문제라기보다는 일단 개인의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 곽상도 전 의원 같은 그렇죠. 경우요. 보고 더군다나 이제 곽상도 의원의 이제 구속으로 인해서 저는 나머지 5명에 대한 수사가 굉장히 아마 앞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예. 특히 그 중에서 권순일 전 대법관의 역할, 저는 여기에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예. 네. 왜냐하면 지금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많은 계좌 추적이나 이 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계속 지금 기각을 하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당시에 김만배 씨가 권순일 전 대법관을 수차례 만났지 않습니까? 이 만남 기록이라든지, 자 그리고 권순일 전 대법관이 이재명 후보의 당시에 대법원에 갔을 때 사건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 무죄를 주장을 했던 분입니다. 그와 관련해서도 검찰이 제가 알기로는 그 회의록을 요청을 했는데 대법원에서 법원에서 기각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다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즉 무슨 역할을 했길래 지금 이제 곽상도 의원이 구속됐기 때문에 과연 50억이라는 게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예. 각각의 사람들이 다 역할이 있을 겁니다. 50억에 상당하는 역할. 과연 그게 뭘까라는 의문이 있지 않겠습니까? 박영수 전 특검 무슨 역할을 했는 것인지, 권순일 전 대법관은 무슨 역할을 했기 때문에 과연 50억이라는 돈을 김만배 씨가 줘야 되는 것인지, 즉 사건이 점점 본질로 저는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한 국면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가 여러 갈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 압박과 관련해서는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황무성 사퇴 압박 의혹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 정진상 부실장, 그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 이렇게 3명에 대해서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그제 내렸습니다. 그런데 유한기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유한기 전 본부장이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부터 황무성 사장의 사직서를 받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또 유동규로부터 지시를 받은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검찰 조사 당시에도 유한기 전 본부장이 모순된 진술을 한 것으로도 알려졌었는데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정혁진 변호사님. 그 녹취록을 보면요. 유한기 전 본부장이 황 사장에 대해서 사퇴를 종용하는데 굉장히 높은 톤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그 당시 시장 7번, 그다음에 정진상 실장 8번, 유동규 본부장 12번 이런 이야기가 딱 나와요. 그런데 막상 그 검찰 조사를 받을 때에는 어떻게 유한기 본부장이 이야기를 했냐면은 내가 그냥 감정이 격해져서 과장된 표현을 했을 뿐이지 어떤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이 바뀌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나머지 세 사람에 대해서는 다 무혐의 처분이 나왔고 유한기 전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사망을 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나왔는데 그런데 제가 주목한 바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 사람들 사이에 공모가 없었다라는 식으로 그 검찰에서 이야기를 갖다 하는데 다시 말해서 그러한 일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이 4사람 사이에 공모가 없었다라고 지금 검찰이 이야기한 걸 보면 사실 유한기 전 본부장이 생존해 있었으면은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저 개인적으로는 하는데 그런데 결론은 이렇게 그 검찰이 결론을 내리면서도 정진상 전 실장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딱 한 번 조사를 했어요. 예. 그다음에 이재명 전 시장에 대해서는 한 번도 조사를 하지 않았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공모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무혐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결국은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이런 식으로 그 수사가 종결이 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황무선 전 사장 사퇴 압박 의혹이 불거졌던 것은 지난해 10월 달에 황 전 사장이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이게 불거졌었는데요. 당시 녹취 내용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5년 2월 달에 이런 대화가 오간 겁니다. 유한기 전 본부장이 황무성 전 사장에게 오늘 사표를 내야 한다. 오늘 아니면 사장님이나 전화 박살난다. 이것은 바로 시장님, 당시에 이재명 성남시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님 명을 받아서 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황무선 전 사장은 당신이 엄청난 역할을 맡았구나. 정 실장, 정진상 부실장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유동규 씨가 직접 말은 못하겠고 결국 유한기 전 본부장이 총대를 맨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조금 전에 정혁진 변호사도 얘기했지만 정진상 정 실장에 대해서는 한 차례 조사를 했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한기 전 본부장이
혼자 황무선 전 사장의 사표를 받아내려고 했다. 이런 결론이 내려진 건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 결론에 따르면 부하가 그 위에 있는 사람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의 상사에 압박을 가해서 사퇴를 시켰고 그 사퇴하고 난 다음에 그 임명권자인 시장은 이분이 뭔가 일이 있어서 그만두는구나. 잘 가세요. 라고 했다. 이게 그 결론입니다. 예. 과연 이 결론을 믿을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이 사건은요. 이미 유한기 씨가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녹취록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다면 검찰이 이 수사를 정말 빨리 진행을 해야 될 텐데 수사가 늦어지면서 결국 유한기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그리고 정진상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수사 진행된 지 100여일이 지나서야 비공개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 사건에 등장하는 이재명 당시 시장은 한 번도 조사를 받지 않았어요. 과연 이게 사실은 이제 왜냐하면 공소시효가 내일이 공소시효입니다. 6일 날이 공소시효 끝나기 때문에 결론을 내린 거거든요. 아마 공소시효가 없었으면 검찰은 계속 뭉개고 있었을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결론을 내리는 것인데 문제는 과연 검찰이 수사를 하면서 최소한이라도 조사라도 한번 해보고 결론을 내려야 될 텐데 해보지도 않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과연 믿을 수 있는 국민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네. 대선이 급박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50억 클럽 수사를 비롯한 대장동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급 TV 토론회의 승자는 아내분께서 토론을 앞두고 어떤 조언 혹은 응원의 메시지 뭐라고 좀 말씀을 해주시던가요? 잘하고 오세요 그랬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딱 그 한마디. 네네. 글쎄 응원 안 해주던데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 배우자분과 아니 어디 뭐 네. 낮에 나갔다 오던데. 요새 뭐 많이들 얘기하는 거 언론에도 막 나오고 이러는 게 아무래도 많이 논의를 하지 않겠나.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도 추가 사드 필요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계속해서 그거는 제가 보기엔 잘못 알고 이거 계십니다. 안보 불안을 조성해가지고 표 얻으려고 경제 망친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보가 튼튼해야 주가도 유지가 되고 대한민국의 이 소위 말하는 어떤 국가 리스크라는 것이 이제 주는 거고요.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주요 후보들의 TV 토론회가 그제 처음 열렸었죠. 조금 전 화제의 장면들을 만나봤는데 대선 후보 토론회 시청률이 그야말로 역대급으로 나왔습니다. 1997년 처음으로 법정 토론회가 생겼습니다. 당시에 김대중, 이인재, 이회창 후보가 맞붙었는데 당시 시청률이 55.7%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제 TV 시청률이 무려 방송 3사 합계 시청률 39% 기록해서 역대 2위를 나타냈습니다. 방송사의 유튜브 생중계 조회수도 300만 회 이상이 된 건데 하종대 선임 기자 나오셨습니다. 지금까지 비호감 대선이다 이런 말이 많았어요. 그런데 저 역대급 시청률 나온 이유, 그 의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일단 제가 보기에는 예. 가장 먼저 이제 첫 번째 TV 토론이니까 그에 이제 많은 관심들이 있었을 거고 아마 TV 토론이 뭐 2차, 3차 되면 조금 지금 이번에 나온 39%보다 좀 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39%이 시청률은 상당히 높은 건데 왜냐하면 19대 그때 과거에 15대 때 1997년에 했던 그 55.7% 이때는 유튜브라고 하는 즉 온라인에서의 시청률은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 같은 경우는 무려 300만 명이 유튜브를 통해서 봤다고 하는 거니까 그거는 포함하지 않고도 39%가 나왔으니까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는 이제 부동층이 좀 많았던 거. 부동층이 지금 최근에 많이 내려오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10%에서 한 13%가 여전히 부동층이니까 그 사람들이 마음을 정하기 위해서 이제 봤다 하는 측면도 있지만은 이미 어느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변을 여론조사에서 한 사람들 중에서도 약 30%는 나는 TV 토론을 보고 지지 후보를 바꿀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적어도 지금 현재 전체 유권자 중에서 한 30%가량 그러니까 부동층과 그리고 지지한다고 답변한 사람 중에서 또 30% 합치면 전체 유권자 한 30% 정도가 TV 토론을 보고 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런 거니까 그만큼 관심이 많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핵심 주요 이제 그 후보자 두 사람의 지지율이 현재 뭐 물론 이제
오차범위 밖에서 좀 나타난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고 상당수 절반 이상이 오차범위 안에서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가 지금 이길지 질지 모르니까 사실은 어떤 사람을 지지하기로 한 사람들도 이번 토론회를 관심을 갖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게 가장 큰 원인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됐던 첫 토론회에서 논란이 된 장면도 있었습니다. 영상으로 직접 보시죠. 이 아리백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입니까? 네? 아리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알리백. 알리백이 뭐죠? EU 텍소노미에서 지금 원자력 관련된 그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네. 원전 전문가에 가깝게 원전 주장하시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생각이신가요? 아니 지금 유럽을 봐도 지금 독일이 원전을 없앴다가 결국은 프랑스에서 수입하고 또 러시아에서 가스 들여오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뜻이 아니고 네. EU 텍소노미라고 하는 새로운 제도가 논의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원전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냐고. 아니 EU 뭐란 거 저는 막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좀 가르쳐 주시죠. 그러면 제가 설명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이재명 후보 질문에 윤석열 후보가 모른다고 답한 아리백 그리고 EU 텍소노미를 둘러싸고 토론회 이후에도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아리백도 모른다면서 맹공을 펼치고 있는데요. 최강욱 공동선대위원장은 아리백도 모르면서 국민의 삶과 미래를 말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박영선 선대위 디지털 전환위원장은 탄소 중립 이슈에 대한 고민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박용진 의원 역시 탄소 중립 정책의 경제적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반면에 범여권 인사로 불리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다른 견해를 내비쳤습니다. 아리백, EU 텍소노미는 국민들에게 낯설고 어려운 개념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아리백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겠냐고 앞뒤 없이 물은 것은 다수 유권자들에게 매우 무례한 질문이었다. 이렇게 SNS에 올랐습니다. 사실 저도 신문이나 방송 계속 챙겨보고 있는데 저도 아리백을 몰랐습니다. 근데 민주당은 어떻게 아리백도 모르느냐 이런 공세를 펴고 있고요. 조정훈 의원이나 국민의힘 쪽에서는 대선 토론이 무슨 장학 퀴즈냐 이런 반론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최진봉 교수님과 또 이현종 의원님의 의견이 궁금한데요. 최진봉 교수님 어떻습니까? 제가 먼저 하나요? 그럴까요? EU 아리백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인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그럼 이게 앞으로 일어날 일인가 미래에 일어날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고요. 2014년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경제 관련된 부분에 일을 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알고 계세요. 회사를 경영하신 분은 당연히 알고 계시고요. 왜냐하면 아리백이라는 게 2050년까지 사용 전력량, 그러니까 회사에서 전력을 사용하는데 그 전력을 다 100% 재생 에너지로 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고요. 전 세계 300개 기업이 지금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애플하고 구글은 아리백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플, 구글은 아예 재생 에너지로 모든 에너지를 좀 제공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나라는 없냐?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SK 6개 계열사가 실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회사도 이걸 지금 실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모레 퍼시픽이라는 회사 있지 않습니까? 그 회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미 2021년 7월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린 8개 기업이 여기에 동참해서 활동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들이 들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수출이나 수입 이런 부분에 연관이 돼 있어서 관세가 높아질 수 있는 위험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반인들은 뭐 처음 듣는 얘기니까 모를 수 있지만 국가 지도자라고 하면 이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저는 인지하고 오셨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뭐 이 질문이 뜬금없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짧은 시간 안에 그 지도자가 과연 앞으로 우리 경제를 어떻게 잘 이끌어나갈지 하는 부분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질문도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모르셨으니까 앞으로는 공부를 더 하셔야 한다고 저는 보고요. 이게 뭐 일반 국민이 모르니까 대선 후보한테 물어보면 안 된다 이런 개념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오래전부터 시작이 됐었고 우리나라 회사들도 하고 있는데 이걸 모르시는 것은 저는 국민들이 볼 때는 그럼 경제를 앞으로 잘 인도해 가실 수 있을지 이끌어 가실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제 윤석열 후보가 더 많이 좀 공부를 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글쎄 저도 솔직히 몰랐습니다. 이거 아리백이 뭔지. 이게 리백이라고 그러더만요.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리백이라고 이렇게 읽던데. 그래서 저희 이제 이 뭐 신문사들 같은 경우도 뭐 항상 이제 뉴스를 접하는 같은데 거기는 기자들이나 저희 그러니까 담당 논설위원은 알더라고요. 근데 이제 산업 쪽 하는 논설위원.
근데 이제 이걸 모르기 때문에 국가의 미래를 이야기할 수 없다. 이거는 너무 오버하는 이야기죠. 최근에 나온 이제 EU 텍소노미 같은 경우도 보면 이게 원전 문제가 쟁점이 돼서 뭐 신문에 이제 기사도 나오고 했기 때문에 물론 뭐 알면 더 좋겠지만 그러나 또 이걸 모른다고 해서 국가 미래를 논의할 수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이 당시에 윤석열 후보가 뭐 당연히 앞으로 이제 잘 아시겠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특히 뭐 청약 문제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도 몰랐는데 이번에도 좀 모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학습을 빨리 이제 하셔야 되는데. 근데 이제 TV 토론이란 게 국민들이 보시기에 알냐 모르냐 이거보다는 좀 이미지로 상당히 이제 보는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굳이 이거를 이재명 후보가 아리백에 뭐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야 됐을까? 뭐 이런 게 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물었더라면 어떤 토론이 잘 이루어졌었는데 예전에 보면 갑작스럽게 버스값 얼마인지 아세요? 쌀값 얼마인지 아세요? 이런 거 묻는 이제 TV 토론도 많았었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상대방을 조금 곤경에 빠뜨리겠다. 나는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당신은 그것도 몰라?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기 위한 것인데 뭐 다음번 토론에 또 뭐가 나올지 궁금한 것 같습니다. RE100 그리고 EU 텍소노미를 둘러싼 후보 간의 신경전은 토론 후에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두 후보 목소리 들어보시죠. 민주당 일각에서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조금 약점을 보이신 게 아니냐라고 비판을 하는데요. 글쎄 뭐 대통령이 될 사람이 무슨 리백이나 이런 거 모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께서 일상적인 삶 속에서 모르는 건 있을 수 있지만 이 전환 시대에 국가 경제를 설계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걸 모른다는 건 저는 상상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앞으로도 좀 어려운 거 있으면은 또 설명을 해가면서 좀 해주는 게 예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 후보가 이것까지 알아야 되느냐 거의 이런 반응이었고 이재명 후보는 어떻게 이걸 모를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였는데 하종태 기자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두 대선 후보도 의견이 갈리고 또 여기 나와 있는 두 패널도 의견이 이렇게 갈리는데 제가 얘기하면 판정 내리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뭐 두 대선 후보 얘기 둘 다 뭐 맞기도 하고 둘 다 틀리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 사실은 이제 대선 후보 토론회는 물론 상대 후보와의 어떤 그 토론이 서로 뭐 말싸움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유권자 국민들과 토론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알아듣기 어려운 용어다, 좀 잘 생소한 용어다 그러면은 일단 질문하는 사람부터가 이러이런 거 국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질문하는 게 그게 예의다. 저는 그게 상대 후보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지만은 유권자 국민에 대한 예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보기엔 이재명 후보가 좀 미리 좀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 용어들이 사실은 뭐 그때 그 예를 들면 뭐 경제부 담당 출입 기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잘 알고 많이 논의가 된 개념이기도 해요. 개념이기도 한데 그거를 윤석열 후보가 저는 잘한 측면은 잘 모르니까 알려달라고 하고 뭐 EU 텍소노미도 그거 뭡니까 하고 이렇게 질문한 거 모르는 거를 아는 체 하지 않고 모른다라고 얘기한 거 이런 것들은 저는 잘했다고 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미리 한번 공부가 다 스크린이 됐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패널들의 각각의 의견들을 들어봤습니다. 네, 첫 TV 토론회 성적표를 두고 각 당은 또 서로 다른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준비 안 된 후보라는 것이 더 뚜렷해졌습니다. 속성과외도 소용이 없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떤 질문에 대해서도 동문서답으로 일관했는데요. 기세 싸움에 있어가지고 확실히 이 검찰총장의 힘이 무엇인지를 보여줬다. 중간에는 다소 이제 이재명 후보를 몰아붙이는 듯한 모양새는 나왔고 학습을 많이 해서 뭐 전문성에서도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대한민국의 좀 미래 비전을 좀 경쟁하는 토론으로 그래도 심상정 후보가 좀 만들었던 심상정이 하드캐리한 토론이었다. 좀 말씀드리고요. 토론에서 그래도 시민들이 심상정이 있어서 좀 토론다운 토론이 됐다. 저는 일단 두 후보에 대해서 일단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 뭐 이재명 후보님 같은 경우는 대장동 게이트에 스텝이 꼬여가지고 대량 난감 뭐 이런 거 같아요. 그 윤석열 후보는 콘텐츠가 많이 부족하다. 호장성세 뭐 이런 게 많은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당연하겠지만 각 캠프 자신들의 후보가 이겼다 이렇게 자화자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승자가 과연 누굴까요?
글쎄요, 이게 참 다들 출발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심상정 그다음에 이제 이 안철수 후보는 이미 몇 번 경험이 있었잖아요. 대선 네. TV 토론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똑같은 우리가 뭐 재수 삼수하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가 좀 다르고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잘할 것 같은 또 기대치가 있었거든요. 네. 윤석열 후보는 정말 잘해야 되는데 이제 좀 조마조마한 측면이 있었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각각의 평가를 해본다면 저는 뭐 승자도 패자도 없는 토론이 아니었나. 좀 뭐 비겁한 평가 같습니다만 그렇게밖에 내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좀 예전 토론회부터 이분이 이제 검사 생활만 오래 하셨기 때문에 다른 사회적인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 좀 잘 모를 것이다라는 게 있었는데 특히 이제 외교안보 면이나 이런 데서 좀 단호하게 입장들 이야기하는 측면들이 돋보였고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저는 이미지로 볼 때는 좀 굉장히 딱딱이 굳어 있었습니다. 표정 같은 것들이 원래 토론 잘하면서 웃고 이렇게 리드해가는 측면이 있었는데 그걸 좀 못했다. 그리고 또 너무 아시는 게 많으니까 그걸 좀 이렇게 하려다가 조금 문제가 된 측면도 있고 해서 네.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토론은 결국 우승자도 없고 패배자도 없었다. 저는 그렇게 좀 비겁하게 평가를 내리겠습니다. 무승부였다 이런 얘기인데 최재봉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무승부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또 누구를 지적하기 좀 그런데 어쨌든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해요. 아까 이현종 의원이 지적했던 부분 중에 제가 윤석열 후보한테 꼭 조언을 하고 싶은 것은 예. 그 부분을 본인이 빨리 보완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검사만 오랫동안 생활했기 때문에 지도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이 없을 거라는 그런 이제 의심이 있어요. 의혹이. 그런 부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언제 청약통장 그 점수 문제도 그래요. 그게 뭐 예. 단순히 이걸 물어볼 수 있냐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청약통장 지난번에 실수해가지고 논란이 얼마나 됐습니까? 그럼 그 부분은 명확하게 알고 나왔어야 되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모르고 답변을 잘못하면 국민들이 볼 때는 이분 정말 괜찮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뭐 아리백도 마찬가지지만 이 청약통장 관련된 문제도 그렇고 몇 가지 질문과 답변이 약간 상이한 내용이 나온 부분 이런 부분들은 보완이 필요하고요. 뭐 이재명 후보는 제가 볼 때는 아까 이제 딱딱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좀 더 사이다 발언보다는 부드럽게 접근하려고 얘기했던 것 같고 피곤함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예. 약간 좀 보완해서 좀 더 여유 있게 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나머지 두 분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예. 뭐 가장 중요한 건 국민들의 평가겠죠. 결국 앞으로 진행될 2차 TV 토론회에 관심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4명의 후보들은 사흘 뒤인 8일 한국기자협회가 제안한 4자 토론회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1차 토론회에서 언급하지 않은 이슈들이 있죠. 저희가 정리해봤습니다. 이재명 후보 관련해서는 김혜경 씨 공무원 불법 동원 논란 저희가 첫 번째 한랭킹에 다뤘는데 내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남 FC 후원금 논란이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윤석열 후보 관련해서 김건희 씨 허위 이력 논란, 7시간 통화 녹취 아주 일부분이 심상정 의원이 물어봤는데 대부분 내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본부장이라고 하죠. 본인 장모 그리고 부인에 대한 그런 사건 관련된 의혹도 나오지 않았는데 하동대 기자. 예. 이 이슈를 2차 토론을 위해서 아껴놓은 걸까요? 아니면 이런 네거티브 이슈가 오히려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일부러 꺼내지 않는 걸까요? 일단은 저는 이제 저게 네거티브 이슈다. 그거에 동의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네거티브라고 하는 거는 그냥 묻지마 의혹으로 그러니까 아닌 말고식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거 3가지 그 김혜경 씨의 공무원 불법 동원 논란이라든지 성남 FC 후원금 논란이라든지 변호사비 대납 의혹 이 3가지는 이미 수사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네. 또 새롭게 제기된 그런 의혹 비리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수사에 들어가 있는 거를 전혀 근거 없는 네거티브 의혹 제기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거든요. 김건희 씨 같은 경우도 도이치모터스는 수사를 한 1년 넘게 했죠. 15개월째 하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수사가 대부분 정치권의 고발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뭐 근거가 있다 이렇게 보기는 또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15개월 했지만 아직 기소도 못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있지만 지금 예를 들면 반대편으로 이제 이재명 후보 관련은 현재 수사가 들어간 지가 얼마 안 된 거니까 수사까지 들어간 거를 그냥 무조건 네거티브라고 이렇게 저는 몰아치는 건 맞지 않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 논란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가 지금 허위로 실제로 된 게 나왔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거는 네거티브가 아닌데 왜 그러면은 1차 토론에서 안 했을까? 이렇게 보면은 사실 1차 토론이 2시간뿐이 안 했잖아요. 그리고 정책 토론이었고 또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대장동 비리를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빠진 거지. 다음에도 안 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할 겁니다. 네. 다음 주 화요일에 있을 2차 TV 토론회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일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준비한 오늘의 마지막 한랭킹 지금 만나보시죠.
단일화 카드 살아있나? 대선이 오늘로 딱 32일 남았습니다. 사실 사전투표가 3월 4일이기 때문에 사전투표를 기준으로 하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건데요. 먼저 설 민심을 반영한 여론조사 결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헤럴드 경제가 KSOI에 의뢰한 조사 결과입니다. 이재명 40.0%, 윤석열 45.7%, 오차 범위 내에서 박빙의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UPI 뉴스에서 리서치 뷰에 의뢰한 조사 결과인데요. 이재명 38%, 윤석열 46%, 이것은 오차 범위 내 밖에서 윤석열 후보가 다소 앞서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리서치 뷰 조사에서 흥미로운 질문 하나 더 했는데요. 지지하는 후보가 아니라 절대 찍고 싶지 않은 후보를 물었는데 그 결과도 흥미롭습니다. 예, 그 결과를 보면 이재명 후보를 절대 찍지 않겠다 50%, 윤석열 후보를 절대 찍지 않겠다 42% 이렇게 나왔는데 이현종 의원님, 네. 이 결과는 어떻게 저희가 좀 읽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가 보면 결국 이제 정권 교체를 바라는 여론, 그다음에 정권 연장을 바라는 여론하고 비슷한 측면에 가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와 또 안철수 후보가 합한 여론 중에서 일부 이제 보면 또 이재명 후보 지지하는 또 이런 그 분들도 있어요. 이제 그게 아마 포함된 것 같고 이게 어떤 수치를 보면 이렇게 이제 뒤집어 보면 비슷하게 수치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현재 어떤 지지도 추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결국 이제 우리 국민들이 어쩌면 최선의 후보를 뽑는 선거라기보다는 이번에는 차악의 어떤 후보를 뽑는 선거 뭐 이렇게 좀 규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들 후보 간의 어떤 단점과 문제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선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국민들은 아마 이번에 TV 토론도 많이 보신 이유가 결국 국가 미래를 위해서는 누군가 선택을 해야 된다. 자, 그렇다면 본인이 정말 찍고 싶지 않은 후보를 제외하고 그 다음에 차선의 후보 그걸 이제 선택하는 어떤 선거가 되지 않겠는가. 역대 선거에 비교해 봤을 때는 이번 선거는 특히 그 성향이 좀 뚜렷한 것 같습니다. 네. 여론조사에서 누구도 확실한 승기를 잡지 못한다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이번 대선의 최대 변수로 후보 단일화가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거 대선 후보 단일화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1997년 김대중, 김종필 후보 단일화는 투표일 48일 전에 성사됐습니다. 2002년 노무현, 정몽주 단일화는 투표일 34일 전에 성사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투표까지 현재 32일 남았는데 이렇게 되면 단일화가 이미 물 건너간 것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기도 하는데 하종대 기자 여기 동의하시나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보면 이미 좀 시기가 늦지 않았나. 적어도 지금 양쪽 당에서 지금 현재 만약에 물밑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면은 그래도 뭐 앞으로 성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겠는데 제가 지금까지 취재해본 바로 오늘 아침까지도 취재를 해봤는데 양쪽에서 어느 움직임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이 단일화 성사 가능성은 매우 낮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번 대선만 놓고 본다면은 지금 이미 지지율 격차도 약간 좀 차이는 나고 있지만 확실하게 윤석열 후보가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마 보수층, 야권에서 사람들은 약간 유리한 것 같긴 하지만 그러나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단일화를 했으면 하는 게 아마 보수층 유권자들의 그런 생각일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이 안에서 국민의힘 내부 안에서 이런 것들이 급박하게 우리가 자강론을 통해서 10% 이상 오히려 차이를 내는 게 더 중요하지 단일화 얘기를 꺼내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하는 사람들이 꽤 많기 때문에 지금 단일화 논의가 안 되는 거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앞으로도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지금 현재 100 몇 석입니까? 103석입니까? 106석입니까? 그 정도뿐이 없는데 300석 중에 과연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국민의당도 있고 국민의힘이 나중에 국민의힘이 집권을 하더라도 양쪽이 경쟁할 때 과연 총선에서 과반수를 얻을 수 있겠느냐. 이런 걸 본다면은 결국 단일화를 설령 지금 현재 단일화 안 해도 당선된다는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하죠. 단일화의 어떤 불씨를 살려가지고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사람들이 상당수 있다는 것도 정치권이 좀 유념해야 될 부분입니다.
네, 방금 하종대 기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후보 단일화를 두고 국민의힘 지도부 내에서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네, 안철수 후보가 일시적으로 우리 후보의 지지율이 빠지는 부분을 이제 받으면서 다소 의기양양해하면서 이제 여러 얘기를 했지만은 기고만장해가지고 결국엔 또 지지율도 하락세를 겪지 않았습니까? 저는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이 갑자기 급반등하는 상황은 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단일화 카드는 늘 가슴 속에 숨겨져 있다가 어느 순간에 그거를 타이밍을 가지고 이제 후보가 결단을 해서 내놓는 거기 때문에요. 네. 그 이준석 대표 얘기 가지고 그 전체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이준석 대표는 지금 연일 단일화 없이도 이길 수 있다 이런 자강론을 펴고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막판 단일화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이거는 이제 처음에는 제가 단일화 가능성을 좀 높게 봤었는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조금 단일화가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제 시점을 이야기했지만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시점이 이런 것 자체가 점점 급하게 갈수록 점점 이제 자기의 길을 가고 싶어하는 또 이 원심력이 작용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예를 들어서 서울 이후에 뭐 급격히 떨어진다든지 뭐 이런 현상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이 정도 이렇게 유지를 해 간다 그러면 안철수 후보도 단일화보다는 이번 선거에 지더라도 다음 또 지방선거에 본인의 정책에는 이제 입지 확 갖고 이런 측면을 이제 고려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또 당내 이준석 대표가 강하게 지금 단일화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 본다면 점점 지금 상황에서는 단일화가 어려운 국면으로 가고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대선의 또 다른 변수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엄청나게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인데요. 제가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36,362명으로 처음 3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다음 달에 하루 10만 명 이상씩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전망되고 있는데 정치권에서는 지금 송영길 대표, 민주당 박성준, 장철민 의원 등이 계속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앙선관위가 내달 6일부터, 그러니까 내달 4일, 5일 사전투표가 끝난 직후 6일부터 본투표일 3월 9일 사이에 확진자가 나오면 그 확진된 유권자는 투표할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강훈식 전략기획위원장은 사전투표일 하루를 더 연장하자 3월 4, 5일로 예정되는 사전투표를 3월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진행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 이양수 수석 대변인은 사전투표일이 아니라 본투표일 3월 9일을 하루 늘려서 3월 9일, 10일 이틀간 하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하종대 기자, 여야가 합의하면 선거법 개정을 하면 사전투표를 늘리든 본투표를 늘리든 늘릴 수 있는데 과연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가장 첫 번째는 저는 이제 저 선거법을 어떻게 고치는가 이거보다도 사실은 코로나 확산세를 낮추는 게 가장 이제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야에서 저거는 선관위에서도 아직 어떤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잖아요. 저걸 그렇죠. 여야가 합의해서 지금 선거법을 고친다? 저는 시기적으로 시간적으로 아주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최재명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선거법을 고치는 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시기상으로. 예. 지금 의견도 다르고. 근데 지금 이제 선관위 입장에서는 자가격리자들을 이제 거소 투표를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어요. 이 예. 문제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긴 한데 지금 계획을 보니까 선관위가 9일부터 13일까지 확진자나 자가격리자들은 직접 투표소로 가기 어려운 선거인단을 상대로 거소 투표 신청을 받고 거소 투표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확진이 되고 나면. 예. 이 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기간에 확진이 됐을 때 이분이 생활치료센터든 아니면 본인들이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든 이런 방안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선거법을 바꾸는 게 어렵다고 하면 실제 방역 당국과 정치권이 만나서 실현 가능한 방안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거소 투표를 하려면요 예. 사전에 미리 신고해야 되는데 자기가 어떻게 확진될지를 그 가까이 그러다 가서 보니까 이제 본투표일 앞두고는 힘들다 이런 얘기인 그렇죠, 거죠. 예. 네, 오늘 우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저희는 60초 광고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베이징 겨울올림픽이 어제 시작됐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오늘 저녁 쇼트트랙 혼성 2000m 계주에서 첫 메달 사냥에 나서는데요. 한국의 이번 올림픽 금메달 목표는 최대 2개로 역대 최악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도쿄올림픽 당시에 메달보다 값진 선수들의 유쾌한 도전에 많은 국민들이 박수를 보냈었죠. 이번에도 후회 없는 도전이 이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